그래서 최근 국내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식 투자에 관심이 커지는 시점인데 앞으로의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을 보면 지수가 굉장히 강하죠.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그 체감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종목 간의 그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것 같아요. 특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두 개가 뭐 코스피 시총의 거의 40%를 육박하면서 쌍끌이로 이렇게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강세장의 한 면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강해졌냐 보면은, 유동성이 고객의 탁금이 뭐 한 작년 4월만 해도 뭐 한 50조 뭐 이렇게 됐던 게 거의 지금 90조까지 오르고, 신용 잔고도 30조에 육박하는 등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고, 또 무엇보다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기대가 커지고, 그동안 이게 진짜 뭐 3천 돌파하나 뭐 어쩌나 뭐 이러다가 어느새 4천 돌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거 진짜 가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증시가 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돈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의 돈의 방향이 그동안은 너무나 부동산, 거의 뭐 사람들의 재산의 뭐 7,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 특이하게 세계 유일하게 그런 나라인데, 부동산에 너무 묶여 있던 돈들이 지금 정부의 10월 15일 날 강력한 대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수요를 차단하고 있고, 또 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세무조사, 그거 부동산 감독원, 금융감독원처럼 만들어서 뭐 탈탈 털겠다. 이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뭐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잘못하다가 10년치 세금 한꺼번에 물어내고 가상금까지 보태서 내면 어마무시한 돈을 물어내야 되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예금 이자율이 얼마 안 되고, 또 채권 이자율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유동성이 점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인데다가, 특히 또 작년에는 그 소위 조방원이라고 그러죠. 조선방산, 뭐 원전주, 이런 것들이 이제 수주도 많이 하고 실적도 개선되고, 또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굉장히 우리가 다 두 눈으로 보듯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전에는 좀 제가 봐도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단타 위주로 그 큰 자금을 갖고 와서 단타 위주로 뭐 단기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도 이제 포지션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중장기로 이렇게 좀 태세가 자세가 전환이 됐고, 또 지난 과거 정부의 한 3년 동안의 이게 억눌린 투자 심리가 억눌렸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개선이 된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가 제일 관심사가 많을 텐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고점에서 완만한 상승을 하면서 이게 오르내리 진폭을 하면서 움직일 것 같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단기 급락 후 반등의 시나리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뭐 30도 각도로 우상향으로 쭉 가서 뭐 6천 돌파하고 이런 시나리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제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4,500에서 5,500 사이에서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그런 장세가 연출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환율, 특히 지금 뭐 다시 1,50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환율이 1,500원 넘으면 또 외국인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환율과 그다음에 글로벌 금리, 그리고 진짜 조방원, 여기 진짜 숫자로 보여주냐 실적을, 그리고 또 아울러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느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이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게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지수만 보고 계속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 뭐 조방원 뭐 이런 거 보면 원전주 같은 거는 뭐 바닥에서 뭐 6배 막 이렇게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오른 종목들에 몰빵을 하고 현금은 없고, 또 조정이 또 쫙 오면은 공포에 질려서 손절하고 기준 없이 매매하고 뭐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4,500에서 5,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세에서는 무엇보다 평가이익 뭐 이런 것보다는 실현이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실속 있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암만 평가선이 난다고 해도 내 통장에 돈이 현금으로 꽂히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급등락이 예상되는 이런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실현이익을 적절할 때 만들어서 내 통장에서 일단 채워놓고, 또 다른 종목 갈아타서 움직이고,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주도주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김정수 대표님이 생각하시기 26년 주도주 섹터 후보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주도주. 그럼 아주 말이 좋죠. 상당히 말 그대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인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주도주,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말하는 주도주는 그냥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그리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종목, 또 개인들이 많이 몰린 종목, 이런 거를 좀 주도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는 시장이 흔들려도 수급이 그대로 남아있는 종목. 두 번째로 한번 오르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상향으로 이렇게 오르내리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번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중심이 되는 그런 종목들,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조방원, 소위 이런 종목들이 조선, 방산, 원전 정말로 많이 갔죠. 근데 올해도 그런 종목들이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시장 구조상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바이오주나 기타 게임 엔터, NFT 이런 종목들은 다 이미 그 바람이 지나갔고 실적이 증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조선주 보면은 굉장히 실적이 작년에 수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수주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이번 올해부터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면서 이익이 실현되고 우리 눈앞에 나타날 거다. 그것도 매분기 나타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선주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방산주도 지금 최근에 베네수엘라 사태 이런 거 봐서 이 방산주 정말로 국방 이런 거 안 하면 하시라도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거의 국가가 매달려서 이제 이렇게 그 우리나라 K방산이라 그러죠. 그거를 사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고 저희 나라는 가격도 싼 데 비해서 납기를 탁탁 맞춰요. 근데 이런 저희 나라와 같은 제조 능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특히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 방산이 일종의 테마가 아니고 국가의 계약 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원전도 이게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 여러 가지 능력을 고루고루 다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한 5나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끼고 거기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 할 수 있는 나라,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안 되고, 원전주가 보면 정말로 AI 산업에 뜻하지 않은 수혜를 잇고 있어요. 이게 전력 수요가 AI 산업을 하다 보면 조그만 데이터 하나 세워도 웬만한 중소도시 전력 수요량보다 많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그 전력 소비가 많아갖고, 그래갖고 이 아주 거대한 그 발전 시설보다 작게 이런 작은 단위의 중소형 모듈의 그 발전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을 거의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원전주가 앞으로 상당히 계속 그 각광을 받을 것 같고, 아울러서 반도체주도 마찬가지죠.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전력 송배전, 아까 말씀드린 그 원전에서 발생한 그게 이제 거기서 생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 센터까지 송신이 돼야 되는데, 송전이 돼야 되는데, 이 장비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좀 현대화됐다 그러나요? 근데 오히려 선진국들은 그게 현대화가 안 됐어요. 벌써 이미 수십 년 전에 깔아놓고 있어갖고 가는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대체 설비 때문에 앞으로 이 전력의 송배전 관련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뜰 거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광통신 여기가 바닥 대비 역사적 신저가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바닥 대비 10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대한광통신이 그런 정도로 그런 아류의 종목들이 지금 많이 쏟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력 송배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조방원 이런 거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전력 관련주, 거기에서 따르는 중소기업, 조그만 소규모의 기업들이 대한광통신처럼 올라갈 기업들이 많다. 이거를 우리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주도주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주도주를 찾으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주도주 탐색에 5단계, 저 나름대로 단계를 만들어서 이런 조건을 다 통과하는 그 주들은 주도주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스텝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의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보는 게 개인 돈이 아니고 큰 돈이 진짜 들어오는 거야. 기관과 외국인 인들의 정말로 큰 돈이 이 섹터에 뭉텅이로 쭉쭉 들어오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거래량이 단발성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또 조정이 들어와도 이 거래량이 많이 죽질 않고 살아나는 그런 상태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돈의 성질을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지수가 빠질 때도, 주도주는 지수가 빠질 때도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봐야 됩니다.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무너지는 그런 종목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주도주가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빠져도 버티면서 혹은 더 강하게 가는 주들을 이렇게 주도주로 봐야 되고, 세 번째로 이 오르는 구조에 있어서, 우상향으로 가는 구조에 있어서 한 번 오르고 끝날 구조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오르내리 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갈 건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으로 못 가는 종목들은 급등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반등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우하향으로 싹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한 번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오르는 그럴 종목으로 가야 되고, 또한 네 번째로 이 산업 자체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조금 전에 조봉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렇게 잘 갔지만 올해도 잘 갈 거다. 이렇게 산업 자체가 살아있는지를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안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확인차에서 주도주가 아닌 거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막 폭등해요. 급등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살짝 바람이 지나가면 또 폭락을 하죠. 많이 하락을 하는데,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아요. 많이 오르지 않고 눌릴 때도 그렇게 많이 누르지 않으면서 그 대신 꾸준하게 가죠. 꾸준하게 가는 게 주도주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도주를 이제 가짜 주도주를 걸러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짜 주도주를 걸러내느냐? 첫 번째, 하루에 막 20% 오르고 상한가 치고 막 이렇게 하는 주들은 주도주라고 좀 보기 어려워요. 그냥 테마주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이유 없이 상한가 가는 종목, 이것도 테마주로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주식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종목, 그것도 가짜 주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간다 하면서 묻지 마시고로 이렇게 말이 많은 종목, 이런 것도 가짜 주도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크리스트를 동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첫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인가, 또 지수 하락 시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나, 또 세 번째로 급등 후 거래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나, 조정 후 다시 고점으로 복귀하냐, 또 산업 자체가 중기 이상의 이렇게 발전 단계에서 꾸준하게 갈 수 있느냐, 또 개인이 아닌 큰 돈이 주도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한 6개 정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이 중에서 4개 이상 해당될 때만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주도주가 꼭 뭐 이렇게 날아가고 뭐 이런 종목이 아니고, 그런 거를 다 빼놓고 과연 이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도주를 선정을 해야 실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흔히들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저점이라고 하잖아요. 김정수 대표님께서는 언제 주식을 사고 파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이게 주식시장에 제가 13년 동안 있었는데, 주식시장에서 유일한 진리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파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아마 저를 비롯해서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살까 말까 모르다 딱 사면 그때부터 떨어져. 팔까 말까 망설이다가 딱 팔면 그때부터 날아가. 이게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여러 번 경험한 건데, 그거는 이제 그 타이밍 감각이 없어서라기보다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오를 때 막 뉴스가 쏟아지고 주변에서 다 돈 번다 그러고 또 불안해서 따라가고, 이럴 때 이제 들어가고, 또 내릴 때는 악재만 귀에 들리고 손실에 막 눈에 보이고 공포에 떨면서 이러다가 결국 오르고 나서 사고, 또 내릴 때 팔고, 뭐라 그럴까, 그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뭐 이런 경우를 아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뭐 12번 깡통 차고 손절액이 무려 11억에 이르렀는데,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게 손절하는 거 이상으로는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게 무손절 원칙, 손절 안 하는 종목을 고르자. 그래서 물살종이라 그래서
물려도 살아나올 수 있는 종목.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는 물리는 거가 당연하니까 이거에서 물리고 나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점에서 세력이 아주 커다란 돈을 넣은 장대 양봉. 그런 장대 양봉이 꺾이지 않고 어느 정도 고가 놀이하고 또 눌려도 살짝 적당하게 눌렸다가 반등하고 이런 종목 위주로만 저는 들어가죠. 그리고 이 파는 것도 그냥 뭐 기분에 따라서 또 시장에 따라서 그렇게 안 팔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매수한 가격에 10% 나오면 무조건 팔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금은 빨리 회수해서 또 다른 종목으로 가죠. 저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몇 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게 위험한가. 그리고 내가 깡통을 많이 쳐다 보니까 이거를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그 명확한 기준을 저 나름대로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모두 40개로 만들어 갖고 40개 종목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암만 삼성전자라 그래도 한 번에 안 들어가요. 암만 좋아 보여도 4번에 나눠서 사고. 그래서 분산하고 분할하고 이래서 모두 100개로 나누어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100개가 마치 그 독립된 하나의 단위처럼 해서 분리해서 관리를 하죠. 그래갖고 이게 각 분리된 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샀다 그러면 9,000원, 8,000원, 7,000원 내려갈 때마다 사죠. 그러면 7,000원짜리는 또 7,700원이 되면 무조건 팔고 8,000원은 8,800원짜리 되면 무조건 팔고 이런 식으로 다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아주 완전히 K13이라고 그래서 시스템화가 있어요. 시스템. 그래서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이 시스템 안에서 내 종목을 골라서 물살종을 골라서 기다리면서도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걸 만들어 갖고 제가 요새 지난 12월 2일 날 뭐 스핀스탁이라는 신제품을 또 출시했는데 거기에 이런 철학을 담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점에서 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거는 영원한 진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 나름대로 구조를 만들어서 저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시스템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든지 나 나름대로 그거를 구조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동시켜서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돈을 버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뭐 좋게 말하면 필살기 아니면 기법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아까 얘기하면 조방원 뭐 이런 종목도 다 여기에 그 버무려서 내 시스템에서 돈을 벌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하려면 이런 저처럼 아주 철저한 나 나름대로의 확고부동한 프로그램 시스템 필살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그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 기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수 대표님께서 오랜 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올해 강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이제 예시를 몇 개 뽑아왔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조방원 여기에 몰려 있어요. 또 최근에는 뭐 CES 한다고 로봇죠. 이런 거에 몰려 있는데 진짜 돈은 거기서 안 나와요.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가봐야 지금 얼마나 더 가겠어요, 여기서. 조방원도 가봐야 얼마나 더 가겠어요. 진짜 돈은 그동안 그 윤석열 정부 때 너무나도 그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최고가 대비 반토막, 반토막 역사적 신저가 찍고 돌면서 이제 제 가치, 이 주식의 본연의 가치를 찾는 그런 종목들에서 단기간에 급등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12월 이후에 우리나라 장세를 이렇게 쭉 오르고 보고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우린 PTS와 같은 이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의 월봉을 보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이렇게 헤맸죠. 바닥을 거의 완전히 헤매다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역사적 신고가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보면 등하기 전에 완전히 이렇게 바닥을 헤맸죠. 한 거의 뭐 500 영업일 정도 2년을 바닥을 헤매다가 이렇게 한번 뜨면은 그대로 바닥 대비 거의 4-5배를 올라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목할 거는 바닥에서 지금 아주 설설 지면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그 바닥을 다진 종목.
이런 종목들이 언제 튀어올지 모르니까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고 있다가 이게 튄다. 그러면 이제 그때 진입을 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뭐 조방원 뭐 너무나도 바닥 대비 10배, 5배 오른 종목들 거기서 더 뭐 더블 가기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뭐 더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더블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한 종목은 여기 예시에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빠르게 폭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우린 PTS와 비슷한 후보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게 이 에코캡이에요. 에코캡도 제가 이 경제원탑 나오기 전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선정을 해놨는데 벌써 한 번 상한가 치고 오늘도 뭐 거의 오늘도 상한가 쳤네요. 마지막 상한가는 못 치고 오늘은 상한가 갔다가 조금 늘려서 20% 상승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 대비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르는 종목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1년 반을 횡보를 해서 바닥을 헤맸어요. 그리고 이 월봉을 봐도 거의 역사적 신저가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횡보를 하면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또 OCI 이 OCI, 눈물의 OCI죠. 이 OCI 옛날에 16만 4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 5만 원 밑으로 빠졌어요. 3분의 1 토막 나서 이 좋은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1년 이상을 완전히 바닥을 헤맸어요. 지금 뭐 굉장히 우량한 회사인데 지금 보면 이 횡보 구간을 오늘 강하게 돌파했어요. 오늘 강하게 돌파해갖고 이 7만 원을 돌파하면서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 위가 텅 비었지 않습니까? 이 텅 빈 공간을 향해서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다가 돌파한 종목 또 DY 오늘 살짝 놀리기도 했지만 1년 이상을 이 종목도 완전히 4,500원과 5,000원 밑에서 그냥 헤매다가 드디어 올라서 5,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왔죠. 이 종목도 월봉을 보면 거의 역사적 신저가 코로나 사태 때 가격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횡보하다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도 거의 1년 반 이상을 바닥권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지금 보면 29,000원이 넘었던 종목이 7,500원 밑으로 빠지면서 5,00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6,000원을 전후로 해서 움직이다가 드디어 7,000원을 돌파하면서 폭발적으로 그 강한 저항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우린 PTS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또 GMB 코리아도 이것도 그 1년 반 이상을 1년 이상을 4,000원과 4,250원 밑에서 움직였어요. 이 종목도 보면 거의 역사적 신저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 가격 가까이 떨어졌다가 지금 오랜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리 종목을 선정해 놨는데 이게 어제도 왕창 올랐네요. 그래서 완전히 돌파를 했는데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아요. 월봉을 보면 이후에 뻥 뚫린 이 공간을 향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진짜 돈을 벌려면 어디에 내 돈을 넣어야 되냐. 과연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느냐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이거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뭐 무량 기업에만 투자한다고 돈을 벌지 못하면 그거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증시가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대표님께서 보시는 주식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제 기준으로 일반 투자자는 주식의 한 70%? 그리고 현금 한 30%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500과 5,000 사이에서 이게 급등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불타기라고 그러죠. 올라갈 때마다 막 사서 이렇게 쫓아가는 방법이 있고 물타기라고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한 번에 쫓아가서 살 게 아니고 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이 30%의 현금을 갖고 그때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70%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30% 이렇게 현금을 가지면서 이 시장이 좀 조정을 받기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작년 4월에 2,400대에서 지금 무려 4,500, 600 막 뚫고 올라가는 여기에 쫓아갔다가는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주식시장은 뭐 매일 올라갈 것 같아도 결코 그렇게 안 올라가요. 항상 조정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정을 받을 때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또 잘못하면은 갖고 있는 주식도 팔아야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러면 언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되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신호를 보면 주식시장의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 첫 번째 신호는 지수 조정이 나왔는데도 시장이 안 무너지는 경우하고 또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고점을 회복해서 가려는 경우 그리고 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이클로 이렇게 오르내리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되고 현금 그런 비중은 언제 우리가 늘려야 되냐 그러면 조정이 들어왔는데 확 떨어졌는데 회복이 느릴 때 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시장을 빠져나갈 때 그리고 주도 섹터가 이렇게 무너질 때 그리고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의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옛날에 그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갈 때는 뭐 한 번에 와 100%다 넣었다가 또 아니다 그러면 그냥 왕창 팔아가지고 다 현금화하고 뭐 이런 거를 뭐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 계좌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현금이라고 꼭 노는 게 아니고 현금도 자산이다. 그리고 다음에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나의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이 버튼만 누르면 수익이 돌아간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쓰고 누구든지 한 번만 하루에 다 읽을 수 있도록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저의 그 아주 투자 기법인 K13을 그야말로 자문시장에 맞게 업데이트해서 프로그램화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 핵심 철학, 아까 말씀드린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하는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고 이 책대로 구현한 것이 스핀스탁이라는 새로운 신상품입니다. 이 신상품에 대한 설명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상품이 지금 12월 2일 출시된 이후 연 환산으로 뭐 거의 40~50% 수익률을 지금 보이면서 진도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들 한번 읽어 보시면 커다란 통찰력을 가두실 수 있고 우리 경제 원탑 구독자들을 위해서 무료 증정 이벤트 CC하고 배송비도 다 회사에서 부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추첨을 해서 10분을 추첨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버블 우려를 뒤로 한 채 AI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AI 투자는 사이클에 어느 정도 와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당연히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AI 버블이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선 버블의 정의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버블이라는 거는 이제 수요가 없는데 기대만 잔뜩 있고 돈이 실제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주가만 앞서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버블이라고 그러는데 AI의 일부 버블이 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AI 전체를 버블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라고 이름을 붙인 그 제품이나 회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게 다 AI를 붙이는 게 대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버블인 상황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 모든 산업에는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AI가 이제 이미 1단계 아이디어나 뭐 기대 단계는 지났어요. 그리고 이미 인프라 투자 단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반도체, 전력, 냉각 네트워크, 서브 스토리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산업 확산 단계인데 이때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AI로 뭐 이렇게 돈을 왕창 버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대만으로 오르는 그런 단계는 지났는데 아직은 수익 검증이 되지는 않은 그런 중간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기업들이 지금 AI에 투자를 하느냐. 우리가 이거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투자 금액이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회사에 사원을 걸고 뭐 투자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AI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경쟁 상태에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는 이미 그 생산성이나 원가 절감에서 타 기업의 경쟁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AI를 잘 활용하느냐가 정말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고 또 여지껏 투자한 돈이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산업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멈춰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 AI가 일종의 그 하나의 산업이 아니고 모든 산업에 지금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뭐 인터넷이나 전기,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필수 그거가 돼 있죠. 그 엑셀처럼 쓰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제가 챗GPT를 처음에 무료로 썼어요. 쓰다 보니까 금방 뭐가 용량이 차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제 월 20불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부족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료에서 200불짜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200불짜리를 쓰고 있는데, 이거 200불 값 충분히 한다. 200불이 아니라 400불이라도 써야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생산성에서 차이가 나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비서 한 명 둔 것보다 얘가 더 굉장히 실제로 써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한번 써본 사람은 어떻게 안 쓴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그리고 200불짜리를 20불로 낮춰서 쓴다? 이것도 상상을 못해요. 더 비싸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미 전 산업에 퍼져나가 있고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도 이미 개입이 시작된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AI 붙었다고 무조건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고 매출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설명만 잔뜩 있고 실체는 없는 그런 데는 이제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AI는 무조건 올라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 부조를 조건을 골라서 이게 진짜 돈을 만들어내는 기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AI를 한 번씩 써보시면 이게 왜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챗GPT를 쓰는데 옛날에 뭐 버전 3.0 이런 거였어요. 1년 사이에 이게 5.2인가 이렇게 지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 3.0 쓸 때하고 5.2 쓸 때하고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질에 있어서. 그렇게 이게 단계가 빨리 올라요. 앞으로 제가 한 챗GPT 쓴 지가 1년 조금 더 넘었나요? 앞으로 이 속도를 감안하면 어마무시하게 지금 여러 가지 성능이 개선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에 돈을 일반 소비자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HBM으로 격돌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두 기업 중 진정한 승부는 어디서 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외나무 다리의 결투처럼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싸우는 형국이 됐는데, 저는 뭐 이게 뭐 싸워서 뭐 승자와 패자가 꼭 갈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양자가 공존해서 당분간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승부를 굳이 갈라야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아주 스피드로 기술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16단이나 12단 뭐 이런 거보다는 누가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더 싸게 검증된 물량, 여기서 중요한 건 검증된 물량이에요. 검증된 물량을 제때 깔아주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메모리 사이클의 현재 위치는 기술 경쟁에서 벗어나서 공급과 검증의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최첨단 기술로 이렇게 장착하고 선두 주자로서의 그 위치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쫓아가는 그런 입장이면서 그 양산의 타이밍이나 수율, 또 신뢰성 뭐 이런 거에서 좀 더 앞서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승부처는 이제 이 세 가지 요소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 고객들이 얼마나 인증을 하느냐. 이거 써보니까 진짜 좋다. 이런 인증과 그리고 공급처를 얼마나 그러니까 납품처를 얼마나 다양하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하나에만 잡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말고도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 같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날 테니까 이 다양한 공급처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데서 첫 번째로 승자가 가려진다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그 16단의 본질이 이 수율이 아니고 그 수율보다는 오히려 그 전력,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어떻게 이렇게 잘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발생하는 열, 그 후끈거리는 열을 어떻게 잘 그리고 내장된 열, 이걸 잘 관리하고 이 열이, 그리고 신뢰성, 이게 이제 암만 뭐 빨리 선두로 나간다 그래도 제품이 하나 망가져 갖고 하면은 요만한 부품 때문에 우리 전체 제품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량률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유리한 건 맞지만 삼성도 결코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은 이제 이 패키징, 후공정이라 그러죠. 이 후공정 부분에서 굉장히 병목 현상을 잘 소화하면서 그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고 납품도 적기에 맞춰서 딱딱하고 또 물량도 뒷대 공급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삼성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회사 중에 외나무 다리에서 결투를 해갖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공존해 가면서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더 이끌고 갈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면 오히려 굉장히 잘된 일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구독자들은 정말로 나이가 많으셔서 나이가 어려서 옛날 일을 잘 기억을 못 하겠지만 하이닉스 옛날에 그 정종 회장이 하이닉스 그거 하고 나서 몇 번을 망할지를 모를 정도로 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돌고 돌다가 SK한테로 간 거거든요. SK가 인수하고 나서도 몇 번 위기가 있었죠.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라는 게 결코 영원한 강자는 없어요. 영원한 강자는 없어요. 옛날에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쫓아오지도 못했죠. 근데 어느새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 볼 때 이 두 회사가 계속 공존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 가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 200조에서 2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늦지 않은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영업 전망에 정말로 200조, 220조 어마무시한 돈을 버는 거죠. 두 회사가. 근데 지금 이 반도체가 옛날에는 PC나 스마트폰 중심이었고 가격 사이클이 굉장히 급등락이 심했어요. 특히 D램 가격 이런 거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를 지나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또 장기 계약 공급의 납품처가 다양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익의 질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려졌어요. 옛날에는 산업 사이클에 의해서 이익의 양이 결정됐는데 이제는 같은 양이라도 질이 틀려요, 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업을 꼭 여기가 꼭대기냐 어쩌냐 이런 거보다도 지금 이후라도 구조적으로 이게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지 아닌지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만 해도 49,900원 이렇게 찍었다가 지금 앞에 일자를 더 붙일 정도로 많이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보면은 정말로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계속 잘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산업이든지 한번 이렇게 그 사이클이 와서 되면 최소한 그 바닥 대비 저는 4-5배는 가는 거는 기본이고 최근에 원전조라든지 기타 조방원 이런 거 로봇 이런 거 보면 바닥 대비 10배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삼성전자는 최근 바닥이 49,900원인데 이제 14만 얼마예요? 3배? 아주 바닥 대비 3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전고점은 97,800원이에요. 2021년 1월 11일에.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얼마 오르지도 않은 거예요. 4년 전 대비. 어떻게 따져보면. 그래서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쫓아가면 되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은 또 잘못하면은 이제 꼭지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때 이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담아야 되죠. 굳이 지금 급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바닥 대비 그렇게밖에 안 올랐는데 SK 하이닉스는 몇 년 전 대비 10배 이상 올랐어요. 바닥 대비.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정말 겁신하죠. 그리고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슬픈 그 옛날에 2차전지, 에코프로, 금양, 이런 거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직도 물려서 그 아픈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코 이제 산업의 주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된 지가 한 1-2년,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이 한 사이클이 최소한 3-4년 이상은 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구조가 어떻게 사이클이 도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제 생각에는 두 회사 다 앞으로 당분간은 잘 갈 건데 결코 지금 그냥 다 사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회 내지 5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해야 되고 너무 안 오를까봐 이렇게 살 기회가 없을까봐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기회는 와요. 반드시 기회는 오고 또 이런 회사는 단기 트레이딩 몇 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최소한 뭐 2, 3년 이 앞을 내다보고 해야 적정한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실적이 피크라고 주가가 피크도 아니고 이미 다 반영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꼭 기억해야지 될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늦을까봐 한꺼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늦었을까봐.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사람은 제가 말씀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구조를 짜가지고 조정해 나눠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이렇게 숨을 고르면서 분할 매수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반드시 성공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되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전공정, 후공정 등 다양한 테마 중 투자자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핵심 기술 분야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부장 전체의 전체 공정을 집중할 게 아니고 최근에 그 HBM, AI 양산이 되면서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공정이 가면서 이 병목 현상의 공정을 담당하는 이 회사가 누구냐, 어떤 회사냐,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또 EUV냐, 식각이냐, 국산하냐, 뭐 수입 대체냐, 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최근에 그 트렌드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HBM, AI에 대해서 얼마나 누가 안정적으로 빨리 잘 공급하느냐 이게 중점인데 여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해결해주고 또 해결해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써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HBM 후공정, 패키징, 본딩, 적층, 이런 거를 해결해주는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지 되고, 두 번째로 전공정 중에서는 HBM 특화 공정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밀 식각이라든지 고정 횡비 공정, 방막 증착, 미세 결함 제어 공정,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기업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HBM 그리고 이 AI 이런 거에 아주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전력 발생이라든지 열 이런 거를 잘 관리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그 세 번째 순위를 두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사실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잘 간다 그러면 다 뭐 소부장이 다 잘 가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소부장 이런 회사들이 HBM의 병목을 풀어주느냐 안 주느냐, 병목을 풀어주는 그런 회사는 앞으로 주가가 날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분야를 담당하는 회사들은 그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 특수에 D램의 가격 또한 4배 이상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D램 수요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눈여겨볼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이게 HBM 이런 게 잘 날아가지만 세상은 우리 그 차도 제네시스가 있고 아반떼 있듯이 또 그 HBM과 같은 고사양의 그거를 필요하는 데도 있지만 D램, 평범한 D램 이런 거를 수요로 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HBM 가격이 최근 1년과 1년 반 사이에 무려 3, 4배 오르다 보니까 이 D램도 평균적인 D램은 별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고사양의 서버용 D램은 가격이 급등을 해서 4배까지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이 수요 자체가 과거에는 PC나 스마트폰 그런 위주 경기 사이클에 의존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착을 해가지고 수요도 아주 굉장히 탄탄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D램도 같은 다 D램이 아니고 이것도 한 3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용 D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수요가 굉장히 폭증할 거로 예상돼요. 그리고 가격도 계속 우상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일반 서버나 클라우드 D램은 완만한 증가를 할 것이고 PC나 모바일용 D램은 오히려 감소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램도 이원화가 되는 거죠. 결국은 D램 전체 수요는 폭증하지는 않겠지만 AI 관련 D램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그러면 D램 가격이 계속 갈 거냐?
이것도 양분화가 돼서 그 AI 관련용 D램, 고사양의 D램은 가격이 너무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눈여겨볼 D램 관련주는 역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 여기를 잘 봐서 이 회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사이클이 와서 보면 뭐 한 최소한 3년에서 5년 가거든요. 이 지금 돈지가 한 1년? 뭐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앞으로도 몇 년은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 D램 가격 앞으로도 굉장히 그 HBM이나 뭐 AI 관련 이런 거는 강세를 계속 보일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탑승해서 소부장 이런 주도 후공정, 특히 아까 말씀드린 병목 현장 그거를 해결해주는 기업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D램 가격과 같이 주가도 같이 날아갈 거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한마디로 D램의 역할이 단순 뭐 PC용이나 핸드폰용이 아니고 이제 역할 자체가 틀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은 업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커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섹터인데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이게 반도체가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이클이 굉장히 심하게 급등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이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뉴스가 또 항상 늦어요. 반도체 관련은. 이게 뉴스에 나오면 벌써 옛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 종목에 자꾸 쏠리기가 쉬운 상황이라서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먼저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첫 번째 원칙으로 업황 예측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잘못 포기했다가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 진짜 큰일 나게 되죠. 그리고 역할이 좀 서로 다른 반도체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역할이 다른 종목을 각기 그 분산해야지 되고, 또 시간도 한 번에 몰빵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제가 반도체주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만 해지될 것 같고, 이 전체 반도체 관련주도 이거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3층 구조를 쌓아가지고 1층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바닥에 깔고, 그다음에 2층에 이제 성장 사이클이 오는 그런 HBM이나 AI 메모리 수혜주, 거기를 2층에 얹어야 되고, 3층에는 이제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소부장이나 후공정 이 담당하는 기업들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담아서 만약에 그 업황이 나쁠 때는 1층에서 버텨주면서 2, 3층의 그 비중을 축소하고, 또 업황이 좋을 때는 1층도 잘 나가지만 2층, 3층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다층 구조로 해야지, 한 번에 몰빵을 한다든지 업황이 좋을 때 한꺼번에 들어가고 바닥에서는 포기하고 실적보다는 뉴스에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주는 절대로 단타, 몰빵 이런 거 하면 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 3층 구조, 또 분할, 또 시간도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시간도 분할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반도체는 결국 버티는 사람이 그 수익을 갖고 가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그 2021년 삼성전자가 9만 얼마 할 때 샀는데 몇 년 이렇게 버티다가 안타깝게도 본전 오니까 파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새 후회하고 계신데, 정말로 버티면 반드시 사이클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몰빵, 뭐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해서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입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성공을 거듭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이 버튼만 누르면 수익이 돌아간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쓰고 누구든지 한 번만 하루에 다 읽을 수 있도록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저의 그 아주 투자 기법인 K13을 그야말로 자문시장에 맞게 업데이트해서 프로그램화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 핵심 철학, 아까 말씀드린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하는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고, 이 책대로 구현한 것이 스핀스탁이라는 새로운 신상품입니다. 이 신상품에 대한 설명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상품이 지금 12월 2일 출시된 이후 연 환산으로 뭐 거의 40~50% 수익률을 지금 보이면서 진도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들 한번
읽어 보시면 커다란 통찰력을 가두실 수 있고 우리 경제 원탑 구독자들을 위해서 무료 증정 이벤트 CC하고 배송비도 다 회사에서 부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추첨을 해서 10분을 추첨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S 이후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26년 로봇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 로봇주는 정말로 10년 전부터 굉장히 뭐 이제 가다 이제 간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오고 있는 종목인데 2026년 로봇주는 대박 테마는 아니고 선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성장 섹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가 가기는 가지만 조건을 충족한 로봇주들만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CES가 뭐 매년 개최가 되는데 이거는 실적 이벤트는 아니고 기대 이벤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CES에 가면 항상 뭐 기술 시연 뭐 이게 뭐 아주 너무 휘황찬란하죠. 그리고 컨셉 공개하고 뭐 미래 로드맵도 제시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꿈에 부풀게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기대가 주가에 막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선반영이 돼서 잘못 들어가면 물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봇주가 과거 10년 동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로봇주가 각광을 받는 가장 근본 이유는 이 AI가 관련이 돼갖고 AI가 똑똑해졌으니까 이제 로봇도 더 똑똑해지겠다. 로봇의 활용도가 점점 많아지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로봇주들이 가고 있는데 로봇주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 기대 단계는 다 지나고 기술 검증 단계도 어느 정도 지났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 2026년은 로봇주는 정말로 갈림에 이제 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기 로봇, 뭔가 데모만 있고 실적도 없고 CES에서만 화제가 되는 그 보여주기 로봇은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고 이제는 2026년도에는 돈이 되는 로봇만 남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돈이 되는 로봇이냐 아니냐 이거를 결정을 해주는 핵심 변수가 제가 보기에는 4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 실제 고객이 누구냐. 이 고객이 개인 소비자다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고객이 기업이나 공장, 물류, 국방 이거와 연계가 되면 아주 탄탄한 실제 고객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로 AI와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로봇 단독으로만은 이제 약간 그 산업 로봇 수준에서만 머물 것 같고 AI가 연결돼야 이 데이터 또 소프트웨어가 또 장착이 되면서 더 많은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로봇을 파는데 끝이는 게 아니고 팔고 나서 그 보수 유지라든지 소프트웨어 제공 소프트웨어 사용료 이런 거를 계속 받아갖고 매출이 계속 일어나는 구조냐 또 앞으로 로봇의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정말로 그 로봇주의 그 생명을 가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로봇은 더 갈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가 제일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조건 부적으로 더 갈 기업은 더 가고 안 될 기업은 굉장히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CES가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신규 수주를 받는다든지 또 양산을 실제로 하고 고객사를 확대하고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더 가지만 그렇지 않고 뉴스는 많은데 실적은 없고 이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이제 쪽박을 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봇주는 절대로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 코어가 돼서는 안 돼요. 핵심 그게 돼서는 안 되고 다른 정말 아까 얘기한 주도주 주도주의 플러스 알파 정도로 양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지 되고 또 로봇주에 이렇게 간다고 해도 비중을 낮게 또 그 낮은 비중 중에서도 한 번에 사면 안 되고 분할해서 엄격하게 분할해서 사야지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의 로봇주는 모두의 미래가 아니고 선별된 기업이 이제 눈에 띄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로봇주는 조급하면 안 되고 흥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테마를 찾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살아남을 로봇을 고르는 해다. 특히 멋있는 로봇을 고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돈 벌어주는 로봇 이것을 고르는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대표님께서도 좀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힐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나요?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두산 로보틱스, 요게 이제 작년에 바닥치고 이렇게 올라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엄청나죠? 2024년에 바닥치고 지금 올라가면서 월봉을 보면 요때 이게 2023년 3년 이때 바닥 대비 거의 10배 정도 올랐죠. 로보티즈도 최근 2024년도 바닥이 25,000원이었는데 거의 10배 올랐어요. 그리고 특히 유진 로봇 오늘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가에 거의 근접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로봇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실적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오르는 거냐? 그거를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과 연결되려면 우리가 이것도 체크리스트를 갖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납품 고객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B2C가 아닌 B2B의 중심에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지 또 로봇을 판매하고 난 후 반복적인 매출 구조 소프트웨어 제공이라든지 보수 유지비라든지 이런 거를 받고 있는지 또 원가가 통제되고 있는지 CES 이런 행사 없이도 매출이 증가하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적으로 보면 좀 전에 보신 이 두산 로보틱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제일 두산 로보틱스 보면 제일 상대적으로 월봉을 보면 많이 안 오른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소위 협동 로봇, 산업 로봇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실생활과 조그만 공정, 병원 이런 서비스업에도 드디어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단계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한테 다가올 것 같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 월봉 보면 과거 2002년도에 이게 25,000원 이런 수준에서 10배가 아니고 거의 20배 정도 올라왔죠.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어요. 그거에 비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상당히 적게 올라온 상황이다. 그리고 로보티즈 이것도 너무 많이 올라왔죠. 유진 로봇은 이제 두산보다는 조금 더 올랐지만 역사적 신고가에 도전하고 지금 바닥 대비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로봇은 그야말로 돈을 버는 회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게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기업들 다 잘 봐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HD 현대 로보틱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현대 계열의 비상장 기업인데 여기도 굉장히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동차 조선 중공업에 있어서 굉장히 실적이 많고 AI 자동화 확산으로 고도화가 될 그런 아주 굉장히 그런 좋은 기업이죠. 비상장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HD 현대 로보틱스 지금 다른 로봇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배 이상 간 이런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이 HD 현대 로보틱스는 비상장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시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로봇주 관련 중에서 CES나 전시회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문지 또 B2C 개인용 로봇만 얘기하거나 양산 곧 탈 거다 이런 말만 하는 회사 또 적자가 줄지 않고 원가 구조가 불명확한 이런 회사는 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회사 특히 HD 현대 로보틱스 이런 비상장 기업도 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 덜 오른 기업에 대한 좋은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차 부품 협력사들인 자동차 부품주들 또한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눈여겨보아야 할까요?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로봇이 이제 하도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현대에 납품한다. 그러면 모두 로봇 수혜주다. 또 모터를 만든다.
그리고 로봇 수혜다. 또 뭐 부품 주니까 로봇도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기대감이 과열된 게 사실이고, 또 최근에 현대차가 뭐 주가가 만만치 않게 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다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부품을 잘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이미 충분히 정밀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 정밀 제조 역량을 얼마나 로봇을 활용해서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회사냐.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앞으로 더 주가가 오를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반드시 봐야지 될 핵심 기준 5가지를 보면, 현대차 말고도 다른 기업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느냐, 단일 고객에 의존하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정밀 고부가 공정을 갖추어졌는지, 또 자동차 매출 이외에 신규 성장축, 즉 로봇, 자동화, 이런 거에도 그 매출 효과가 발생하는지, 또 양상 경험이 있는 그런 제조기업인지, 말뿐만 아니고 실제 공급과 테스트, 협업 이력이 있는지, 이런 그 잣대를 갖고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를 일단 걸러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동차와 그 로봇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술 영역을 보면, 첫 번째로 감속기, 구동계 정밀 모션 제어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모터, 인버터, 이런 중에 또 정밀 제어 장치, 또 센서, 비전, 제어 계열, 뭐 이런 된 부품,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상당히 앞으로 곽광을 받을 건데, 이미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현대모비스가 그 중에서 그 삼성 현대차 최근에 주가와 같이 많이 오를 것 같다. 현대모비스 보면 오늘 이때 신고가를 찍었어요, 이번 달에. 그래가지고 정말로 오늘 완전히 신고가를 찍었네요. 오늘 그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정말 잘 가는 기업이고, 온갖 그 로봇 또 자동차 부품 관련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주고, 현대로뎀도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현대로뎀은 그 방산주 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 그 방산주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최근 한화 뭐 이런 거와 맞물려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자동차 로봇, 전동차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상당히 현대로봇, 로뎀 잘 나가고, S&T 모티브 얘만 조금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하고 현대로뎀은 올라도 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고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회사는 좋은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비중을 혹시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면 전체 포트 중에 한 1-20%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처럼 완성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 로보티즈와 같은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 어떤 기업에 더 주목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완성 로봇 또는 부품 둘 중에 어떤 기업에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이게 그래도 완성품이 최고 아니냐, 부품 회사는 결국 하청 회사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로봇 산업은 아직 스마트폰처럼 이 완성품 중심의 시장도 아니고 자동차처럼 브랜드가 경쟁하는 시장도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공정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양산, 확산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완성 로봇보다는 거기에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핵심 부품 기업이 지금 더 유리한 이유가 한 5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완성 로봇은 아직도 이렇다 할 표준이 없어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라든지 뭐 협동 로봇, 물류 로봇, 기타 서비스 로봇, 그래갖고 뭐 일례절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것이 이제 1등 완성 로봇의 1등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누구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공통으로 쓰는 부품은 뭐 이게 완성품이 어떤 로봇이든지 꼭 필요한 부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밀 감속기라든지 구동 모터, 액추에이터, 센서나 비전, 제어 모델 이런 거는 형태는 달라도 핵심 부품은 모두 겹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쓰는 부품 이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유리할 거다. 또 세 번째로 핵심 부품은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핵심 부품은 정확도나 내구성, 반복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검증된 부품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 이런 또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완성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익성이 불투명해요. 수요도 불투명하고 그렇지만 완성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도 상당히 많고 양산 비용도 많고 서비스 AS 비용도 많이 지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많더라도 이익의 구조는 굉장히 얇을 거다. 순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 사례, 우리 산업의 과거 사례를 보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초기에는 브랜드보다 부품이나 이 소재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카메라나 뭐 반도체 이런 거를 맡는 기업들이 상당히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완성차도 초기에는 뭐 배터리나 전력 반도체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제가 옛날에 은행 내에서 지점장 할 때 인천에서 지점장을 했는데 공장에 갔더니 그 회사가 옛날에 이런 스마트폰 터치식이 아니고 버튼식이었어요. 버튼식이었는데 이 버튼에 대해서는 또 그 세계 최고의 거의 탑 클래스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아주 누르는 터치감이 좋아요. 그래갖고 여기 회사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산업이 갑자기 터치식으로 바뀌면서 회사가 안 좋아졌는데 그렇듯이 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이 정말로 큰 돈을 번다. 이 완성품이 완전히 짠하고 나타나기 전까지 이 산업이 확 피기 전까지는 핵심 부품을 다루는 기업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그 완성 이거보다는 핵심 부품을 다루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봇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 또 기회를 놓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좀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 보면 로봇 너무나도 이게 두산 로보틱스만 이렇게 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진 로봇 그 밑에 뭐 이런 거 기타 뭐 로보스타 뭐 많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에코프로 금양, 에코프로 BM의 그 아픈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물려갖고 자금에 물려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코 이게 들어가기도 뭐하고 나오기도 뭐하고 아주 굉장히 이런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로봇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꺾일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미 이 산업 전체의 흐름이 AI 로봇, 특히 로봇은 앞으로 AI하고 접목되면 이 파장이 얼마나 커질 수는 있을지는 정말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뭐 식당 가면 로봇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옛날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청소하면 또 그 공항 같은 데 가면 막 로봇이 다니면서 청소해요. 그리고 집안에도 로봇 청소기가 등장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실생활에서 필요한 로봇까지 이제 우리 생활에 안착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발전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처음 보급해서 한 그런 충격, 또 스마트폰의 충격, 이런 거 버금가지 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굉장히 스며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여기를 또 뭐 내 포트폴리오에 절대 비중을 실어가지고 들어간다든지 또 1-20%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몰빵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또 물을 범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작년 말에 재평가 받으면서 정말로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런 기업들도 잘 가고 반도체도 가고 로봇도 같이 가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좀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듯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한테 수익을 남겨줄 그런 상황도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로봇주는 지금은 3단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관찰용으로 소액 진입을 해가지고 전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100 중에 10%만 로봇 관련주에 들어가고 10% 중에서도 한 20-30%만 시범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속된 말로 간을 보는 거죠. 간을 보면서 보고 있다가 이게 조정을 받을 때 나머지 포션도 조금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옥석을 가리면서 시간이 지나면 옥석이 가려지거든요. 그때 이 발을 뺄 기업인지 더 넣어야지 될 건지 이렇게 하면서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이게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추격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를 이렇게 들어갈 때는 첫 번째로 이게 실질 납품 고객이 있는지, 두 번째로 B2B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지, 로봇 매출 비중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지, 또 보수 유지, 소프트웨어 제공 등 반복 매출 구조가 있는지, 급등후에도 거래량이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지, 뭐 이런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서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은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또 다 같이 막 오른다고 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는 지금 뭐 사야 할 그런 시점이라기보다 어떻게 살지를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전략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로봇주는 반드시 더 간다. 더 가지만 내가 꼭지에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틀을 먼저 짜놓고 이 틀에 맞게 이 로봇주를 담아야지 그냥 시황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크게 물리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급해. 이때 아니면 또 다 놓칠 것 같아요. 이때 아니면 다 놓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반드시 오고 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흥분된 마음을 버리고 내 전략대로 가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3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12번 깡통 차고 무려 11억 손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더 하다가는 이 손절한 돈 이상으로 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물살종이라고 그러죠. 그 종목을 하고 또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 이렇게 해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라는 거에 체계적으로 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 전 시간에 다 얘기했지만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구분을 해야 된다. 좋은 기업, 너무 많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계적인 기업이고 뭐 조선원주 방산주 뭐 너무 좋은 기업들 많아요. 근데 과연 이 좋은 기업들한테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느냐? 주식 투자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목적은 뭐 거기 회사 경영에 참가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를 지렛대로 삼아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좋은 주식을 사야 돼요. 나한테 돈을 남겨줄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좋은 기업이 아니고 좋은 주식, 나에게 돈을 남겨줄 주식, 이거를 고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러면 좋은 주식을 골라서 그 이익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나름대로의 구조와 틀이 있어야 돼요. 구조와 틀이 있어서 이런 내 나름대로의 필살기, 기법이 있어야 돼요. 그 기법은 뭐 아주 휘황찬란할 것도 없어요. 한 가지 기법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아주 평범한 기법이라도 돼요. 그런 기법을 본인만의 기법을 해서 그것만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면 주식시장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 자체를 좋은 기업에서 좋은 주식으로 옮기고 이 허접한 내 기법도 반복해서 원칙을 준수해서 하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게 그 주식시장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이렇게 물렸다고 잃었다고 하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대세 상승장은 몇 년 만에 오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이 좋은 기업만 가는 게 아니고 좋은 주식도 돌아가면서 순환매 형식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2026년 이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 경제 원탑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이 버튼만 누르면 수익이 돌아간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쓰고 누구든지
한 번만 하루에 다 읽을 수 있도록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저의 그 아주 투자 기법인 K13을 그야말로 자문시장에 맞게 업데이트해서 프로그램화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 핵심 철학, 아까 말씀드린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하는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고, 이 책대로 구현한 것이 스핀스탁이라는 새로운 신상품입니다. 이 신상품에 대한 설명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상품이 지금 12월 2일 출시된 이후 연 환산으로 뭐 거의 40~50% 수익률을 지금 보이면서 진도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들 한번 읽어 보시면 커다란 통찰력을 가두실 수 있고, 우리 경제 원탑 구독자들을 위해서 무료 증정 이벤트 CC하고 배송비도 다 회사에서 부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추첨을 해서 10분을 추첨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